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관리 처분 계획 내용을 공부하고 있죠. 자, 이런 교재는 236페이지가 되고요. 네. 자, 관리 처분 계획은 첫 번째, 분양 설계죠. 네, 분양 설계를 내용을 하는 계획입니다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분양 설계에 의해서 동호수가 결정되면은 그 결정된 동호수를 분양받을 자, 네,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조합원에게 분양 예정인 네,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입니까? 추산액입니까? 추산액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 청구를 정합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죠.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관리 청구액 내용, 네 번째 얘기는 237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5번이죠. 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죠.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 명세 및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이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을 관리 청구를 정하게 됩니다. 종전토지,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관리 청구를 정한다는 이야기죠.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이런 거. 설명 안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외울 수가 있냐고. 그죠? 그래서 앞에 보시고, 이런 얘기죠. 여보세요? 자, 개포동 주공아파트, 개포동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갑순이는 투자 목적으로 갑순 씨가 빌라 24평, 대지지분 7평을 샀고, 그리고 분양 신청했고, 분양 설계에 의해서 101동 5103호 24평 대지분 7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이죠. 자, 이 분양 신청 갑순이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도 관리 청구를 정하라는 거죠. 그럼 종전 토지나 건축물, 갑순이가 사두었던 투자 목적으로 사두었던 빌라 24평, 대지지분 7평의 가격도 관리 청구로 정하라는 거예요. 가격을 평가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갑순 씨가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하나 살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를 샀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정확한 명시표, 빌라를 한 개 갖고 있는지 두 개 갖고 있는지 세 개를 갖고 있는지 정확한 명시표하고,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관리 청구를 정하라는 거지.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갑순 씨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했는데 이게 5억이에요. 그러면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5억이고, 이 갑순 씨에게 분양 예정인 24평 아파트 대지분 7평짜리 추산액은 7억이니까 2억의 갭이 있죠. 이 2억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분양 신청한 조합원 갑순 씨가 2억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개포동 재개발 조합원이고 여러분이 분양 신청했다면은 여러분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이 높게 평가되면은 조합원의 부담금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잖아. 만약에 여러분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7억으로 평가되면은 10원도 내지 않고 새 아파트 키를 받을 수 있잖아. 2억, 5억으로 평가되니까 2억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키를 받잖아. 그럼 조합원들은 봐요. 재개발 절차, 재건축 절차 이렇게 진행되면은 관리청계 인가 고시 후에 공사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관리청계 인가 고시가 있을 때 이 시기에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한다면은 이미 그 절차가 진행 단계별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상태에서 조합원의 재산이 평가될 거 아니에요. 곧 공사에 착수하니까 얼마나 오르겠어, 이 단계에서 평가하면은. 이때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하면은 7억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조합원은 10원도 내지 않고 새 아파트 키를 받을 수 있잖아. 근데 또 반대로 조합 설립 인가가 고시되는 날, 조합 설립 인가는 여기에 되잖아.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위에서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 개포동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하면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4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 당시에는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하면 3억인 거예요. 그러면은 7억짜리 아파트 내려면은 4억을 내놓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조합원에게 많은 부담금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조합원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조합 설립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합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조합은. 근데 조합원들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이 평가되면은 그만큼 분담금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조합원은 언제 주장한 거죠?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자고 주장한 거예요. 국회는 이쪽을 조합을 응원할 수도 없고 조합원을 응원할 수도 없고 이제 곤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양당 사절을 모아놓고 합의를 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시점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자고. 그러면은 이 기준 일자를 꼭 기억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입니까? 조합 설립 인가 고시가 있은 날입니까?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입니까?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조합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가격을 관리처분으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절충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일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이에요. 이걸 꼭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걸 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건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언제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다. 이렇게 좀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 없이 이런 건 암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상당히 어렵죠, 이런 부분은. 자, 그러면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하는데 5억인 거예요. 그러면 갑순 씨는 24평 대지는 7평 시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분담금 얼마를 내야 됩니까? 2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은 6번이죠. 6번 줄 것이면 되죠. 정비사업비 추산액이죠. 정비사업비 추산액 왜죠? 여러분 지금 관리처분계획 작성할 때는 아직까지 공사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공사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직 사업을 착수도 못했죠. 그러니까 사업비를 알 수 있습니까? 추산액이라고 한 겁니까? 추산액.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정비사업 추산액이 얼마인지 5천억인지 8천억인지 1조 원이 들어가는지 그 추산액을 관리처분으로 정하고 그러면 정비사업비 추산액을 알면은 정확하게 조합원 부담금 규모를 산정할 수 있죠. 조합원의 부담 규모, 부담 시기, 조합원의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도 관리처분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을 보면은 조합원의 부담금 규모를 알 수 있잖아. 그죠? 조합원의 재산이 얼마이면은 몇 평짜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 얼마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지 등등 개략적인 조합원의 부담금 규모나 부담 시기 등도 관리처분을 정하기 때문에 이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모르면 상담 자체를 해줄 수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중요한 보물 창고가 관리처분계획이에요. 지금 한 개 한 개를 현장 그림을 통해서 설명 다 드렸지 단순히 외우라고 한 적은 없죠. 이걸 몇 번만 반복하면은 나중에 안 외워도 객관식이니까 보면은 기억이 나는 거지. 앞에 글자, 머리 글자 따서 재밌게 외워서 아는 건 아니자는 얘기죠. 그러면 몰라요. 운 좋으면 합격은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나중에 나와서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전문 지식은 아니니까. 자,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봐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에 뭐죠? 공사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 여기까지 진도 나가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교재 237페이지 봅니다. 237페이지 저 위에 보면은 양괄호 이번에 관리처분계획 수리 기준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 잠깐 보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관리처분계획 수리 기준 발표하시고 올해도 여기서 출제가 됐고요. 매년 시험에 나오는 파트예요. 참 중요해요.
관리지분계획 수립 기준 읽어보겠습니다. 원칙. 자, 관리지분계획 작성할 때는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세 개를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리지분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해놓고 고개를 들어줍니다. 고개 들어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적지 마세요. 환지계획 작성할 때 환지를 설계할 때 그러니까 도시개발하기 전에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주가 누구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무슨 용도지에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환지 설계할 때 기준이 있었죠. 그때 환지 설계할 때는 종전 토지하고 환지될 토지의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위치, 지목, 면적. 우리 외울 때 위지면 그렇게 외웠잖아요. 그리고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위지면, 토수리, 환 이렇게 외웠거든요. 7개 중에서 이 중에서 아파트 분양 설계할 때 관리지분계획 작성 기준은 분양 설계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분양 신청한 조합은 누구에게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줄 것인지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것. 분양 설계 기준은 3개가 있잖아.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 3가지를 고려해서 분양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지분계획 작성 기준은 곧 분양 설계,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보다도 법조문에 분양 설계 기준이라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꾸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제목에 관리지분계획 수립 기준 돼 있죠? 관리지분계획 수립 기준은 뒤에 적으십시오. 관리지분계획 수립 기준은 곧 이꼴 적으십시오. 분양, 아파트 분양 설계 기준이에요. 분양을 설계하는 기준으로 이해하면 쉬워지죠. 그러니까 분양 신청은 조합원에게 동호수를 결정하는 기준, 분양 설계 기준은 3가지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3가지. 오늘 원칙만 합니다. 자,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할 때는 기준이 되는 것은 3가지가 있죠. 뭘 기준으로 결정하죠?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뭘 기준으로 합니까? 면적. 동그라미 해드렸잖아. 면적, 이용 상황 안 적어도 되죠. 이용 상황 교재 보시면 되죠. 이용 상황하고 환경 3가지 기준으로 아파트 동호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계획 작성 기준 중에서 정비법상 관리지분계획 작성 기준은 몇 개뿐이죠? 3개.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파트 동호수가 결정되는 거죠. 아주 쉬워요. 보십시오.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보십시오. 면적, 이용 상황 3개잖아. 이런 뜻이라고 이게.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이 크면은 새로 분양 설계되는 아파트도 면적이 큰 아파트 준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이 작으면은 작은 아파트 주는 거고 더 작으면은 면적이 더 작은 소형 아파트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재개발 투자할 때 보통 단독주택 삽니까? 빌라를 삽니까? 재개발 투자할 때 단독주택 많이 사던가요? 빌라를 많이 사던가요? 단독주택보다는 빌라를 좋아하죠.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뭐죠? 빌라는 보십시오. 아까 갑순시는 빌라 개포동에 24평 샀고 대지 지분이 7평인 거예요. 그럼 보통 건축물 기준이 아니고 대지 지분 크기로 아파트 면적이 결정이 돼요. 분양받을 아파트 면적이 결정된다고. 대지 지분권을 기준으로 해요. 대부분. 물론 조합마다 이제 정관으로 정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은 면적 기준이라고. 그럼 빌라는 건축물이 24평이더라도 그 빌라의 대지 지분이 7평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지 지분이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분양 설계되는 아파트 평수도 그 단지에서 제일 작은 24평을 받게 되는 거라고. 그럼 24평 피적당히 붙여서 빠지기 좋잖아. 작으니까. 안 팔리면 어떻게 하죠? 투기 가지로 묶여서 혹시 못 팔더라도 평수 작으니까 그만큼 분양가도 싸니까 대출을 적게 내고 전세 놓으면 되잖아요. 혹시 분양가를 못 팔더라도. 그러니까 처분이 쉬운데 못 모르고 단독주택 사가지고 대지 지분이 200평이야. 52평짜리가 걸린 거예요. 투기갈지로 묶여가지고 분양가도 팔 수도 없고 잔금을 맞춰야 되는 거야. 내가 책임지고. 대출 15억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 투자 목적으로 해놓고. 맞죠?
그래서 재개발할 때 단독주택은 고수들은 쳐다보지도 않죠. 다 빌라 점포에 이 중개업소에 빌라 매도 물건 내놓으세요 해가지고 대리지분 보고 다 찍어버려요. 6평, 7평, 8평 있으면 이거 다 주세요. 그냥 계약금 얼마죠? 줘버리고 전세 대충 이거 얼마죠? 전세 놓고 3억이면은 전세 1억 받고 부전세 보증금 1억 받고 1억 드리고 1억은 대출 서류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다 줘버리잖아. 이렇게 하고 맞게 우리 와버리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선수들은 대개제 필다를 잡는 거죠. 대지분이 작으니까 소형 아파트에서 조금 이제 그죠? 네. 그냥 피 붙이고 나와버리는 거죠. 처음 이런 거 잡으면 안 되죠. 단독주택 물건 잡아놓으면 큰일이잖아. 나중에 잘 되면 괜찮겠지만 늘 뭐 크게 노리다가 크게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소소하게 하는 거죠.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면적 기준. 그러니까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이 새로 분양 수립된 아파트 면적을 결정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잖아. 그다음 봐요. 이용 상황.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 상황이 매우 양호했어. 그러면은 새 아파트도 이용 상황이 매우 양호한 아파트를 분양 설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하기 전에 한강 보였어. 일조권 확보 가능했어. 그러면은 나중에 새 아파트도 재개발 아파트도 이용상이 매우 양호한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일조권 확보가 쉬운 아파트 분양 설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호, 매우 양호했다면 양호. 보통이면은 보통, 이용상이 보통이면 보통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량하면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상이 불량했다면은 새로 분양 설계되는 아파트도 불량한 아파트고요. 매우 불량했으면 매우 불량한 아파트가 분양 설계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공평한 거 맞죠?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동호수가. 그다음에 환경은 상중하로 나눈다고.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환경이 상으로 평가됐다면은 분양 설계된 아파트도 환경이 상으로 평가된 아파트. 중은 중, 하는 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개가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이제 이해했으니까 외워질 거 아니야. 아파트 분양을 설계할 때 기준은 면적,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을 고려하여 아파트 분양 설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체제에서 환지 설계 기준이면서 동시에 정비법상 분양 설계 기준이 되는 것 세 개를 묶은 것은 뭐죠? 면적, 이용 상황, 환경을 묶은 것을 답으로 찾으면 되는 거잖아. 이게 원칙인데 어떻게 또 세상 원칙대로 됩니까? 이 원칙에 대해서 다양한 특례들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 특례들은 1월 달에 기본이론 시간에 들어가게 돼요. 일단 원칙에 대한 이해하고 개요에 대한 이해를 위주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충격 인가 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가 있게 될까요?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237페이지 저 밑에 동그라미 3번 관리충격 인가 고시의 효과 찾으셨나요? 네, 별표하시고 기업번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사용 수익 금지 미칠 것이고 니은번의 지상권 등 계약 예지 미칠 것이고 디귿번에 기존 건축물 철거 등을 밑줄 거 놓고 고개를 드시면 되고요. 지금 밑줄 거 드리는 게 필기예요. 그래서 그 필기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드십니다. 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네, 앞에 봐주시고요. 네. 오늘 끝나고 나면은 구두시험을 보고 구두시험에 합격하신 분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럴 줄 몰랐죠. 이쪽에 문은 지금 밖에서 잠궈버려 했거든요. 여기도 안 나가고 저쪽에 제가 서가지고 이제 구두시험 보고 오늘 수업을 잘 집중해 들으신 분만 이제 합격하시면 갈 수 있고요. 대답을 못 하시면은 저하고 짜장면 같이 먹고 이제 같이 일부러 털시면 안 되고. 자, 관리중개 인가 고시 후에 공사에 들어가잖아. 그죠?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관리중개 인가 고시 후에 공사에 들어가니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 보겠습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교재에 있는 그대로예요. 교재 편집 순 그대로 설명드리려고. 관리중개 인가 고시 후에 재개발구에서 공사에 들어가요. 공사에 들어가면은 기존에 재개발할 때 건물은 세금 불입니까? 노후 불량 구축으로 판정돼 있습니까?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재개발이 허용된 거죠. 그럼 기존 건축물은 재개발은 보존 방식이었습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은 다 철거해야 돼요. 그럼 기존 건축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고 농사 짓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관리 충격 인가 고시 이후에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과 수익이 법적으로 정지, 금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효과예요. 좀 외워야 돼요.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이 법적으로 정지되는 시기는 언제죠? 관리 충격 인가 고시 후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용과 수익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된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은 그 유지를 해야 할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관리 충격 인가 고시 후에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등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물어볼 거예요. 이런 동네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면은 손님들이 오가다가 부동산에 들어오셔서 물어본다고. 나 여기 재건축 아파트 살고 있는데 내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데 언제쯤 이사 가야 되는지 물어보잖아요. 장사도 안 되는데 이사 가는 거는 철학관 가셔야지 왜 부동산 오시냐고 구박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절차에서 관리 충격 인가 고시가 나면은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법적으로 그때부터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이 정지되고 사용 수익이 법적으로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도 남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 전세 계약을 일방적으로 법에 의해서 해지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관리 충격 인가 고시 후에 지상권 등 계약 해지가 가능해요.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을 해지하면은 여러분 임차권이나 전세 계약 해지하면 그냥 이사 가야 됩니까? 보증금 돌려받아야 됩니까? 보증금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죠. 세입자 전세 사시는 분은 그 전세 보증금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상권, 임차권 계약 해지하면은 그로 인한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참 진짜 법 잘 만들었어. 집주인에게, 즉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합을 대상으로 할까요? 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합이 누구죠? 시행자잖아. 정비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가 조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합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도록 한 거죠. 너무 잘 만들었잖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면은 돈 없다고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도 있을 거고 또 남은 전세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못 주겠다 소송해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주를 안 하잖아. 그럼 공사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조합은 막대한 사업 진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지연 비용이 눈덩이처럼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합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하고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집주인 대신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지급하는 거예요. 임차보증금까지. 법 참 잘 만들었죠. 앞으로 지상권, 전세권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직접 금전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토지 등 소유자, 집주인이 아니고 누구죠? 사업 시행자,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조합에서 일괄 지급하는 거야. 대신에 이제 시행자, 집주인 대신에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시행자는 그냥 있지 않겠죠.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집주인에게. 집주인이 누구죠?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니까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만약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조합이 되잖아요. 그럼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잖아.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속될 대지나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고, 이때 압류는 이퀄 저당권하고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주를 하게 되잖아. 이주한다고 텅 비었죠? 그러면 기존 건축물 철거가 되잖아. 그래서 세 번째, 기존 건축물을
철거. 노후 불량 구조로 판정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는 거예요. 이것도 단독으로 나오잖아. 올해는 단독이 아니고 올해도 나왔는데 그냥 오지선장이 한 줄 반영되는 방법으로 시험이 나왔다고. 그러면 도시 및 중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절차에서 정비구역 안에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는 시기도 언제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 기존 건축물 철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교재에 그대로 이 순서대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교재 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237페이지 동그라미 3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효과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기억번부터 읽죠. 자,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줄 것이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있은 때 줄 거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있은 때 밑줄 거둡니다. 손 떼고.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있은 때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의 날까지 지금부터 줄 거죠. 끝까지 종전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정비법상 정비사업절차에서 정비구역 안에 종전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시기가 언제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지상권 등 계약 해지 읽어드립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그 권리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줄 것이십시오.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지상권 등 권리자는 그 지상권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 철거. 자, 정비사업 시행자가 누구죠? 10중 8구 누구죠? 조합이죠.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줄 것이십시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줄 것죠. 손 떼시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다음 줄 것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그래서 정비사업 절차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시기는 언제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 기존 건축물이 철거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려고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구두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무슨 마을 공공마을 재개발 사업을 한다면은 그 사업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정답을 말씀하시고 가시면 돼요. 한마디로 저기 기본계획 수립부터 이제 공사 착수 이후에 이제 마무리까지 전부 암기를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자, 정답 발표하죠. 자,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무슨 마을 공공마을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으로 뭘 지정해야 되죠? 정비예정구역 지정합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교재는 만질 필요 없는데 교재는 앞에 보세요. 교재 만지지 말고. 자, 다시 할 거예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을 일단은 정비예정구역 지정해 개포동에 지정하면서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할 것인지 서울시 기본계획으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2018년 12월이라고. 자, 그러면 2018년 12월이 되면 이제 관할 강남구에서는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개포동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포동에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이 딱 고시되면은 그 다음에 개포동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개포동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강남구청에다가 개포동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강남구에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나면은 인가를 받고 30일 내에 이제 서울지방법원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설립 등기를 해요. 이 등기를 마치면은 재개발조합 개포동 재개발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죠. 그 재개발조합은 재개발사업 개포동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조합은 재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개포동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강남구청에 조합이 만든 사업 시행계획대로 재개발해도 좋은지 인가를 신청합니다. 구청에서 그래 조합이 작성한 사업 시행계획대로 개포동 재개발 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인가를 하면은 인가했음을 공식적으로 고시해요.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된 거예요. 자, 이 사업시행 인가 고시했으면 그날부터 120일 이내에 조합원 부담금 내역과 조합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양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 분양 신청 기간 등이 통지되고 일간 신문에 분양 공고가 나요.
그 분양 공고나 통지반은 뭐 분양 신청 내용을 전제로 해서 이제 분양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은 분양 신청 기간 중에 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합니다. 조합에서는 그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한 때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분양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 청구를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인가권자가 인가를 하면은 고시하게 되죠. 이 관리 청구에 인가 고시가 딱 있으면은 재개발 구역의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이 법적으로 정지가 되고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게 된 종전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는 그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보증금 반환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주가 끝나면은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 시공사는 자 여기다가 이제 기존 건축을 철거해 버려요. 개포동 재개발구에 기존 노후 불량 쪽을 전부 철거해 버리고 이 동네는 기반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다시 기반시설을 확충합니다. 기반시설 확충, 도로가 없던 도로가 신설되고 좁은 도로가 확장되면서 도로가 신설되고요. 그리고 재개발 구역에 도시공원 만들어주죠. 공원 조성해주고 그리고 공공도서관 지어줍니다. 공공도서관도 지어주고 주민들 공동이용시설 다 만들어주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재개발 아파트를 짓죠. 네, 이렇게 지어서 재개발 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났죠. 끝나면은 자, 이 새로 조성된 택지나 건축물을 잔금을 끝낸 조합원에게 분양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사 끝나면은 조합에서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강남구청에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준공인가를 신청하죠. 강남구에서는 준공인가를 해줬잖아요.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해줬잖아. 그 강남구청에서 인가한 사업시행계획대로 개포동 재개발 사업시행계획대로 틀림없이 공사 끝나면은 준공인가를 하고 공식적으로 공사 완료를 고시를 하게 돼요. 그 공사 완료 고시는 이 상태예요. 기반시설 열악했던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재개발 아파트 공사가 다 공식적으로 끝난 거죠. 이제 자 이렇게 공사 완료 고시했으면은 공사 완료 고시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대지 확정 청약을 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 신청한 그리고 잔금을 끝낸 조합원에게 소유권을 조합에서 이전하고 이전했음을 공식적으로 고시하게 돼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 이것을 네 글자로 법에서는 무엇으로 부르냐면은 분양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양 처분.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분양 처분을 했다는 것은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잔금을 끝낸 조합원에게 이전하고 이전했음을 공식적으로 고시까지 했다는 거죠. 이것을 분양 처분이라 그래. 자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 고시가 되면은 소유권 이전 고시했으면 그 다음 날 조합원은 새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시행자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은 시행자는 조합에서는 지체 없이 시행자 조합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분양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분양 등기를 마침으로써 모든 사업 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전체의 흐름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흐름이 이렇게 진행돼요. 이걸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과정에서 이걸 전공 과목을 할 때는 정비사업 특강 1, 2에서 두 학기를 들었으면 제가 수업을 그러니까 전공자는 두 학기니까 1년을 배워요. 대학원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1년을 배우는데 여러분 3시간 만에 배운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과정은 4시간 만에 이 과정을 마쳐요. 이 정비사업 절차를 마치는데 우리는 이제 천천히 흐름하고 기본적인 개요 위주로 입문 과정이니까 소개를 한 거고 지금 오늘 소개한 이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대로 가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아직 빼대하고 기본적인 개요만 했잖아, 그죠? 기본적인 이론들을 더해가는 방법으로 이제 1월 달에 강의가 다시 진행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인데 우리 정비법상 정비 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정비 사업의 개요를 복습을 하는 것으로 네, 오늘 수업을 종료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자 앞에 같이 보고요, 같이 한번 해보지 뭐.
자, 주관경 개선 사업의 개요. 주관경 개선 사업이 이렇게 됐었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락하고 노후 불량수의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개선은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이었죠. 근데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된 지역,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이제는 철거하지 않아요.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그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해주고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주면서 해당 지역의 주관경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는 것도 무시된 거죠. 주관경 개선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업할 때 주관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보존 방식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종전 달동네는 기존대로 철거 방식으로 하지만 단독주택, 다세주택 밀집된 지역은 철거합니까? 보존을 많이 합니까? 앞으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지역에서 하던 종전의 재개발이에요. 근데 2018년부터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재개발이 앞으로는 활성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도심, 신도시로 개발되고 30년, 40년 지나면은 도심 재개발 할 수 있게 됐죠. 그 도심은 주로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개편되니까 공업지역에서도 재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뭐 공장 재개발,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재개발 대상에 포함이 됐죠. 네, 이게 큰 특징이었고요.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 불량구조로 판정된 건축물입니까? 공동주택 밀집지역입니까? 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 주관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은 재건축이었다. 그렇게 개정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방법 4가지로 가능했죠. 스스로, 환수관. 재개발은 관리 충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모두 가능하지만 재건축은 오직 관리 충격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재건축하면서 조합원에게 환지를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없죠. 재건축은 오직 관리 충격 방법에 따라서 조합원에게 주택 등을 공급하거나 아니면은 오피스를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재건축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주관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정비 사업은 주로 민간 개발입니까? 공영 개발입니까? 공영 개발. 관할 구청에서 직접 하거나 구청에 할 여건이 안 되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고 재개발은 단독주택 하나 있다고 주거지역에 빌라 하나 있다고 단독으로 사업을 감당을 못하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대규모 산업자본이 투입되어 있죠. 이런 지역에 소수의 대규모 자본을 가진 토지 등 소유자라면 조합을 만들지 않고 2018년도부터 재개발 사업도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단독으로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재건축은 아무리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재건축을 감당을 못하니까 재건축은 전부 예외 없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까지 하죠.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다 어렵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셨다는 것에 의미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이제 1월달에 다시 반복하면서 기본 이론을 더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요. 다음 주에는 건물공법의 기본, 건축법을 수업을 진행하고 다음 주에 아마 종강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